자, 다들 에드가 드가의 발레 명작들 한 번쯤은 보셨죠? 화려한 무대, 살랑거리는 튀튀, 그리고 너무나도 우아한 발레리나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정말 아름답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들은요, 그 눈부신 캔버스 바로 뒷면에 숨겨진 19세기 파리의 꽤나 서늘하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낭만적인 예술의 이면, 그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 발레 그림들의 그림자 속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예쁜 그림을 감상하는 걸 넘어서요, 그 시대의 진짜 민낯, 그리고 한 예술가의 복잡했던 머릿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환상 대 현실입니다. 드가의 그림을 진짜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19세기 파리에 대한 그 핑크빛 환상부터 아주 와장창 깨부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19세기 파리 오페라 발레라고 하면 뭔가 화려함의 극치, 우아함, 부유함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요정처럼 날아다니는 저 어린 소녀들, 사실은 지독한 빈곤에 시달렸거든요. 하루에 무려 10시간에서 12시간씩 그야말로 뼈를 갈아 넣는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발레란 예술혼을 불태우는 곳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현장이었던 거죠. 당시에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제일 말단에 있던 어린 소녀들을 부르는 아주 끔찍한 역사적 은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푸띠라. 우리말로 하면 작은 쥐들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부르다니 진짜 아무러잖아요? 대부분 빈민가 출신이었던 이 소녀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일주일에 6일씩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자아실현이요? 아니요. 당장 오늘 저녁을 굶어 죽지 않으려고 춤을 췄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무대 뒤편입니다. 화려한 장막 뒤 어두운 무대 안쪽에는 항상 시커먼 당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거든요. 누굴까요? 바로 돈 많은 상류층 후원자들입니다. 이 아저씨들한테는 오페라 극장의 복도나 휴게실, 심지어 연습실조차 일종의 은밀한 인력 시장 같은 거였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면 무대 뒤로 쓱 찾아가서 가난한 어린 소녀들에게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거래를 제안하곤 했죠. 정말 소름 돋는 현실이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마리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한 이 숨막히는 구조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야만 했던 한 소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이 잔인한 현실을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반 괴템이에요. 1865년에 파리에서도 가장 복잡거리고 가난했던 구구에서 벨기에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세차기를 하면서 겨우 풀칠을 했죠. 이 13살짜리 꼬마 마리가 발레단에 들어간 이유요? 단순합니다. 가족들 입에 거미줄 치지 않게 하려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녀 마리가 그 유명한 드가의 조각상 14살의 어린 무희의 실제 모델이 됩니다. 당시 드가는 마리한테 4시간에 한 6에서 10프랑 정도를 줬다고 해요. 당시치고는 꽤나 후한 아르바이트비였죠. 근데 이 조각상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흔히 아는 대리석 조각이 아니에요. 밀랍을 써서 진짜 사람 피부 같은 질감을 만들고 거기다 진짜 사람 머리카락 가발을 씌웠습니다. 심지어 옷이랑 발레 슈즈도 다 진짜 직물로 사서 입혔어요. 말 그대로 헉소리 나는 하이퍼 리얼리즘, 극사실주의의 끝판왕이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럼 1881년 전시회에 이 조각상이 처음 딱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와 하고 감탄했을까요? 아니요. 반응은 진짜 완전 최악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비평가는 이렇게 썼어요. 원숭이가 있어야 할 곳은 동물원이지 않은가? 와,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당시 사람들은 뽀얗고 매끈한 이상적인 대리석 조각에만 눈이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삐쩍 마르고 굶주린 빈민가 소녀의 진짜 현실이 훅 들어오니까 격렬한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꼈던 겁니다. 혹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악취미로 만든 인체 해부학 표본이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 조각상 속 마리는 예쁘게 포장되거나 미화된 구석이 단 1도 없었으니까요. 고단한 빈민가 소녀의 팍팍함이 뚝뚝 묻어났죠.
결국 이 잔인하게 쏟아지는 혹평에 제대로 상처받은 드가는 조각상을 옷장 구석에 콱 처박아두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세상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안타깝게도 조각상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모델이었던 마리의 인생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전시회가 끝나고 얼마 안 가서 마리는 결석이 잦다는 이유로 발레단에서 쫓겨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언니는 도둑질하다 감옥에 가버리죠. 그 뒤로 마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냥 19세기 파리의 캄캄한 뒷골목으로 스르륵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는 미스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세 번째 섹션, 재치 있는 인간 혐오자입니다. 이번엔 관점을 좀 바꿔서요. 이 비극적인 캔버스와 조각상을 만들어낸 장본인, 꽤나 복잡하고 결함투성이었던 천재 에드가 드가라는 인물을 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드가는 절대 로맨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부유한 은행가 집안 도련님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난 빚더미에 앉았거든요.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성격이 진짜 보통 까칠한 게 아니었어요. 대인기피증 수준으로 사람들을 피했고 친한 친구들조차 드가의 그 날선 독설에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집에 찾아오는 건 끔찍하게 싫어했죠. 드가의 이 맵디 매운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유명한 썰이 하나 있는데요. 동료 화가 중에 제임스 휘슬러라고 좀 허세 부리기 좋아하고 엄청 튀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휘슬러가 한쪽 눈에 모노클을 끼고 코트를 쭈락 빼입은 채로 카페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본 드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휘슬러, 털토시를 깜빡했군 하고 쏴 붙였습니다. 겉멋된 가식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콕콕 찔러서 조롱하는 걸 은근히 즐겼던 거죠. 사람을 곁에 두기 싫어했던 이런 관찰자적인 성향은 그의 작품에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일명 카메라의 눈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본 우키요의 판화의 영향을 받은 드가는 대상들을 화폭 중심에 예쁘게 놓지 않고 비대칭으로 툭툭 잘리게 배치했어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찰칵 스냅 사진을 찍은 것처럼요. 완벽하게 세팅된 예쁜 포즈가 아니라 하품 쪽쪽하고 등 긁고 있는 그런 날것의 순간들을 아주 차갑고 관음증적인 앵글로 포착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심 딱 맞추고 완벽한 포즈 취하고 신화 속 여신처럼 예쁘게 그리는 전폼 예술이랑은 아예 궤가 달랐던 거예요. 중심에서 벗어나고 휙 지나가는 찰나를 있는 그대로의 팍팍한 현실로 들이민 겁니다. 드가는 자기가 인상주의 창립 멤버이면서도 스스로를 현대인들의 뒷모습을 기록하는 사실주의자라고 굳게 믿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섹션, 희미해지는 빛입니다. 한평생을 보는 것에 바친 시각의 마술사에게 찾아온 육체적 절망,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겹친 인생의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봅니다. 진짜 얄궂은 운명인데 그의 시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36살 때 참전했던 전쟁에서 사격 연습을 하다가 처음 오른쪽 눈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다 중년이 되면서 왼쪽 눈마저 서서히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화가한테 시력을 잃는다는 건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너무 파괴적이죠? 결국 말년에는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의 시각장애와 함께 철저한 고독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시 의학 기록을 보면 그가 앓았던 병은 황반변성이었을 거라고 해요. 이게 시야 한가운데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형태가 막 일그러져 보이고 색깔도 잘 구분이 안 되는 무서운 병이거든요. 무엇보다 빛에 너무 예민해져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가는 쨍한 햇빛이 내리쬐는 야외로는 나갈 엄두도 못 내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침침한 조명 아래서만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세상이 점점 잿빛으로 흐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치명적인 눈평은 드가의 그림 스타일 자체를 강제로 확 바꿔버립니다. 초기 그림들 보면 인체 묘사가 기가 막히고 선이 엄청 섬세하거든요. 근데 후기 작품들을 보면 형태는 다 뭉개지고 파스텔 선은 엄청 굵고 거칠어집니다. 굵은 검은색 테두리도 팍팍 생기고요. 섬세하게 그리고 싶어도 눈이 안 보이니까 굵고 짙은 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슬픈 변화인 셈이죠. 당시에 드가를 인터뷰했던 작가 조지 무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루에 10시간씩 일할 수 있는 시력을 갖는 것뿐이다.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
설상가장으로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면서 몇 없던 친구들과도 완전히 절연해버립니다. 빚도 잃고 사람도 잃은 그야말로 뼈가 시리도록 고독한 말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정말 대단한 사실 하나. 그렇게 눈이 안 보이고 아픈데도 드가는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려 3,000점이 넘는 엄청난 양의 작품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파리 오페라 극장의 어린 발레 소녀들, 바로 그 작은 쥐들을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을 그토록 혐오하고 가식 떠는 사회를 향해 독설을 날리던 까칠한 은둔자 아저씨.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당대 화려한 사회가 철저하게 착취하고 모른 척했던 가장 어둡고 가난한 곳의 소녀들의 진짜 얼굴을 역사 속에 남긴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인간 혐오사였습니다. 그의 그 차갑고 삐딱한 시선이 아니었다면 푸티라들의 눈물겨운 삶은 아마 역사책 어디에도 안 남아있고 완전히 지워졌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미술관에 가서 드가의 그 예쁜 발레 그림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살랑거리는 튀티의 우아함만 보이실 것 같나요? 아니면 그 캔버스 뒤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어린 소녀들의 고통이 보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에 새로운 필터 하나를 딱 끼워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